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전에 이제 국제역학 이런 거랑 관련해서 어, 봄에 중국, 인도,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그 얽혀 있는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죠, 봄에. 그리고 얼마 전에는 이제 아프간 문제로 이제 파키스탄 한번 다시 보고 수니파 시아파 이런 것도 한번 그 제가 이제 헤브라이즘 그런 거 할 때 네 번째 편에 이제 서로마 동로마 이슬람 하면서 수니 시아파 뭐 뭐 수피즘 뭐 이런 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제 수니 시아파에서 그 시아파가 아닌 그 수니파 그쪽에 이제 또 어 무장 어떤 그룹들이 있고 그런 것들이 국경과 관계없이 이렇게 합종 연행이 되고, 또 중국 입장에서는 그걸 막으려고 하고 뭐 그런 얘기까지를 이제 한 적이 있는데, 뭐 역사 컨텐츠이자 또 이제 뭐 국제 역학에 대한 그런 얘기였는데, 오늘은 뭐 미국이랑 소련 얘기는 우리나라하고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역사와 6.25와 너무 가깝고, 일본, 중국, 소련, 미국 엮여 있어가지고 이제 그런 식의 국제 역학 분석이나 이런 건 하지 않았었는데, 오늘은 역사적인 관점에서 한번 얄타 회담 이걸 중심으로, 얄타 회담이 이제 우리가라고 하면 안 되겠다. 지금 젊은 분들은 어떻게 배우시는지 모르니까, 우리 때 교과서에는 이제 얄타 회담이 거의 그 몇 차례 회담이 있잖아요. 뭐 우리나라 독립을 뭐 언젠가 시킨다, 신탁동칠한다, 신탁 반탁 운동, 그리고 가짜 뉴스 그 신탁에 대한 그런 걸로 이제 극렬하게 갈리고, 그런 걸 또 그 정치인들이라든지 이용하기도 하고, 그 부분의 핵심이 카이로 회담도 있고 또 포츠담 회담도 있고, 하지만 이제 얄타 회담, 그다음 그 뒤에 이제 또 골 때리게 샌프란시스코 조약 이런 게 저 그 일본의 주권을 회복시켜주고, 또 에치슨 라인, 에킨슨 공정 말고 그건 과학 시간에 한 거고, 이런 것들의 한 복판에 있던 얄타 회담을 보면은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한 그 몇 개국이 현실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한번 다른 각도에서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요걸 한번 주제로, 얄타 회담은 45년에 이제 한 거죠. 그 얄타 회담이 바로 그 유명한 처칠, 루즈벨트, 스탈린 이 양반들이 이제 그 회담 장소에 나온 그 회담이죠. 이제 그 전에 회담은 괜히 이렇게 중국을 집어넣기도 하고 명분상으로 막 이렇게 했는데, 그때는 굉장히 현실적인 목적이 있었고, 그리고 그게 색깔로 치면은 단색이 아니라 혼합색이에요, 완전히.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얄타 회담 이후에 어쨌든 그 소련이 참전을 했고, 그리고 일본이 패망을 했고, 근데 일본을 살려주고 그 이후로 동서 냉전이 시작이 되는데, 이제 동구권과 소련을 포함해서, 그리고 이제 서구권, 미국을 포함한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되는데, 그 얄타 회담에서 한 거는 사실은 그 우리가 그 교과서에서 배웠던 딱 그만큼이 아니라 되게 다양한 일들이 이제 거기에서 벌어지죠. 우리의 그 상식과는 다른 실질적인 국제역학 뭐냐면은,
동유럽에서의 그 소련의 이권을 인정을 해주는. 그러니까 소련이면은 그때 이미 공산주의 국가였잖아요. 소련, 중국, 또 이제 북한, 그리고 북한이 이제 곧 그렇게 되고, 물론 이제 중국이나 이제 북한은 각각 내전 이후에 이제 확고히 됐지만은 그 공산주의자들은 있었고 나름대로 활동을 했죠. 뭐 무장투쟁 같은 것도 하고. 근데 그러면은 당연히 그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강하게 대응을 하고 뭐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소련이랑 공조 체제를 가는 이유는 뭘까? 그리고 소련이 이만큼은 니들 마음대로 해. 즉 이제 폴란드나 유고, 그 티토 대통령이라고 예전에 김일성이랑 부둥켜 하는 그 대통령 아시나요? 그 사진이 남아 있는데, 그것도 어디 검색하면 나올 거예요. 둘이 화사하게 끌어안은, 자기 나름대로는 제3의 길을 걷는다고 각각 생각을 했어. 근데 어쨌든 간에 둘 다 소련의 영향권이 굉장히 강한 그런 뭐 좀 그렇죠. 근데 그게 뭐하고도 연결이 되냐면은 신탁하고도 연결이 돼요. 신탁을 어떻게 했냐면은, 우리나라 신탁 미국하고 소련이 했잖아요. 그 철천지 원수가. 근데 그런 것들이 이미 다 얄타 회담에서 그 어떤 기반이 조성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제 국제역학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현실적이고 자국 중심적이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상식, 논리, 그걸 따라가지 않는다는 것, 이것을 한번 보고 싶은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어디부터 할까? 영국부터 해볼게요. 처칠이 거기에서 엄청 왕따를 당하거든요. 처칠이 나름대로 그래도 1차 때 그리고 2차 때, 처칠 자체는 이거 2차 때지만, 영국이 1차, 2차 때 나름대로 이제 연합국 이쪽으로 이제 하고 뭐 싸웠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죠. 미국의 남북전쟁, 우리나라로 치면 흥선대원군 때, 그때쯤부터 미국이 이제 공업이 엄청 발달하기 시작하고 이제 진짜 산업국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경제력이 급속히 성장을 해요. 경제력이. 그 얘기 이제 19세기 중후반이죠. 근데 1차 대전 때까지만 해도 경제력은 이제 완전히 막 그냥 아주 덩치가 커졌는데도 불구하고 국방 외교적으로는 전면에 나서지는 않고 후방 지원 같은 거 비슷하게 했죠. 그러다가 이제 1차에서 2차 대전까지로 넘어오면서 전면에 나서면서 이제 내가 짱이야, 이 말을 하는 그 핵심 장면이야말로 얄타 회담이라고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처치 왕따를 당한다고 했죠. 소련이나 미국은 다른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게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게, 저는 공산주의 사회 같은 데에서는, 그런 전체주의 사회건 파시즘적인 사회건 그런 사회에서는 저는 싫어요. 근데 사실은 거기를 움직이고 있는 것은 뭐 그런 이념적인 것도 많이 있지만은, 많이가 아니라 일부 있지만, 대부분은
자국의 이익, 그거를 가지고 사실은 공산주의나 아니면 공산주의가 바라본 자본주의나 서로 일정 부분 다 인정해주고 협도 체제로 간 거예요. 협도 체제. 그래서 이들에게는 이미 우리가 좀 컸는데 영국이 옛날 생각한다 이거지. 대영제국이 18세기 산업혁명을 통해서 이제 17세기 정치적 안정, 18세기 산업혁명에서 이제 완전히 짱이 되고 19세기까지 거의 대부분의 시기를 다 지배를 했죠. 다 지배를 했죠. 그리고 이제 그 영국이랑 이제 뭐라고 하면 좋을까? 굉장히 어떤 라이벌 의식, 라이벌도 안 되면서 를 가지고 있던 프랑스와 이제 많이 싸워서 번번이 다 실질적으로 이기고, 이제 프랑스랑 영국이랑 그 제국주의 거기에서 다 그 땅 따먹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어디에서 완충지대 만들고 어디에서 완충지대 만들고, 물론 이제 그 완충지대 국분들은 나름대로 이제 잘 그 머리를 짜내고 정치적 수완을 해서 이제 독립 상태를 유지한 거라고도 볼 수는 있지만, 전체 그림에서 볼 때는 그 완충지들은 대부분 그 X축과 Y축이 교차되는, 프랑스와 영국의 교차되는 곳에서 완충지가 생기죠. 실제적으로는. 그리고 곰곰이 이렇게 살펴보면은 대부분 그 실질적인 이권이나 실질적인 그 전쟁 자체의 그 뭐라고 하면 좋을까, 승기는 다 영국이 잡죠. 그런 상황에서 1차 대전과 2차 대전을 겪은 거예요. 그 겪는 과정에서 각각 미국과 소련은 목표랄까, 혹은 이 각각의 현실적 목표도 달랐고, 그리고 영국에 대한 감정도 각각이 좀 다르죠. 미국은 정말 영국 하면은, 그러니까 이런 거야. 지금 미국이 짱이잖아요. 그리고 중국을 이 짱이라고 볼 수 있나? 아직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짱이라고 공인될 만한 그 정도의 그 실력. 왜냐하면은 그때 영국이 짱일 때 미국은 이미 내가 도전하겠다 하기 한참 수십 년 전부터 경제적으로 앞선 상태였다니까요. 근데 중국은 그렇진 않잖아요. 중국은. 그리고 중국 통계에 대해서도 뭐 말이 많고. 근데 그러한 때에 이제 큰 그 대전을 이제 치른 거예요. 지금 제가 말할 것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복잡한 거를 잘 풀어서 해야겠네. 일본 문제, 한국 문제, 이런 거, 우리나라 문제까지 또 이제 한번 다 가보자 이거지. 근데 자 보세요. 19세기에서 세계대전 이전까지는 이제 보통 제국주의, 이렇게 평범하게 얘기하는 그 제국주의 시기라서, 그 제국주의 시기에, 이거 어디지? 일로 나가야 되나? 제국주의 시기에 개천에서 빠져나가는 길입니다. 내가 뭐 어디까지 얘기했냐? 제국주의. 제국주의 시기에 식민지들을 쫙 다 갔잖아요. 식민지들을. 그리고 이제 그 식민지 거기에서 밀린 후발 통일국, 다 가문이었다가 국민국가가 이제 성립되는데 19세기 돼서야 이제 되는 곳이 바로 독일과 이탈리아였고, 독일과 이탈리아가 이제 그 20세기에 세계적으로 이 문제를 많이 좀 만들어내죠. 파시즘이 들어서고. 네.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영국을 철저히 왕따시켜서, 내가 실질적으로 짱인데 지금까지 내가 좀 가만히 있었거든, 이제는 확실하게 얘기를 해줄게 라고 모인 게 얄타 회담이에요. 얄타 회담. 그 얄타 회담에서 그 처칠이 되게 조롱을 많이 받고 왕따 당하고 했거든요. 정말로. 영국이 굉장히 많은 식민지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를테면은 반환이 된 홍콩이라든지 뭐 이런 수혜주나 막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그 막 논리 조롱 비슷하게 이제 스탈린이나 이렇게 루즈벨트랑 이렇게 했는데 근데 미국의 진짜 목적은 뭐였을까? 그런 식의 제국주의가 아니라 그런 식의 제국주의가 이제 정말 끝까지 가서 쾅 하고 부딪힌 게 세계대전이잖아요. 그 질서를 해체하고 싶은 거야. 어떻게? 자유시장 체계로 그냥. 그러니까 그런 제국주의들이 식민화시키는 게 아니라 그래도 몇 개 조금 뭐라고 하면 좋을까? 힘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몇 개국이 그 이전에 국제연맹이라고 있었는데 그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고 국제연합 이런 걸 만들어서 소련도 거기에 참여를 하거든요. 국제연맹은 뭐 일본도 들어갔다가 그냥 나가버리잖아요. 소련도 쫓겨나고. 근데 그런 걸 만들어서 이제는 식민지 시대가 아니다. 각각 나라를 뭐 어디서 누가 함부로 하진 못하되 경제적으로 자본 수출, 문화 수출 이걸로 간 거예요. 이걸로 가고 싶었던 거예요. 루즈벨트는. 그게 이제 미국의 속내였던 거죠. 이제 공식장이 됐는데 영국이 했던 방식으로 그 완전한 제국주의, 뭐 지금도 뭐 미제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이 북쪽에서는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식의 지배 방식, 자본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근데 소련은 그러면은 왜 거기에 같이 동참을 했느냐? 소련 같은 경우에는 소련이나 중국이나 아니면은 이 제3세계권에서 공산주의 운동이 그 얄타 회담까지 한 2, 30년 그 이전부터 해서 2, 30년 동안 아주 거세게 불었거든요. 왜냐면 그게 그때 당시에는 제국주의에 대응할 수 있는 하나의 뭐라고 하면 좋을까? 무기 비슷한 거였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의 그 진짜 그 완전 현대사에서도 이런 이념적으로 막 무장을 하는 그런 경우에 어떤 불합리라든지 이 부조리에 맞서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서 쫙쫙 퍼지는 거를 막으면서 자신의 이제는 식민지 그게 아니라 자본시장을 확보하려고 했고, 소련 같은 경우에는 그래 그걸 인정해 줄 테니까 나도 동유럽에서 한 폴란드 정도까지만이라도 인정해 달라. 그러니까 그 뒤에 막 냉전이고 막 그 뭐라고 하면 좋을까? 제스처를 굉장히 강하게 취하지만 지금 중국이나 미국도 제스처 같은 걸 굉장히 강하게 취하는 면이 있어요. 실질적인 경제, 외교, 국방 갈등에 비해서 제스처를 더 취하고 또 안쪽으로는 차아메리카에서 같이 가는 면도 많이 있단 말이죠. 근데 소련이랑 미국도 사실 그랬던 거예요. 같이 갔어요. 같이. 우리의 그 통념을 한번 제가 또 흔들어 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그 보는 시각이 전체는 아니지만 그 이전의 시각이 통념으로 너무 강하게 굳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균열을 한번 내보는 거예요. 같이 가서 그래? 동유럽 폴란드랑 유고슬라비아까지는 이렇게 해서 하자. 이렇게 좀 조절을 하자. 뭐 완전히 공산권은 아니라고 해도 뭐 공산주의자들 그리고 또 이제 다른 사람들 해서 연립으로 정부 세우게 해주고, 그리고 이제 식민지가 아니라 신탁 통치 체제로 나아가자. 그 이전 영국이 짱 먹던 시대의 그 질서를 바꾸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미국 패권의 그 세상이 사실은 실제 짱이었던 것까지 합하면은 백수십 년이지만 시스템으로서는 얄타 회담부터라고 보면 되죠. 얄타 회담. 그러면 이제 한 80년 가까이 되는 거죠. 그렇게 뭐 그러고 나서 뭐 이제 그 동유럽은 또 각각 다 그게 마르크스가 하는 생각처럼 그렇게 안 되니까 각각의 목소리가 나오고 변화들이 일어나긴 했지만 수련 자체도 변화가 몇십 년 후에 일어나긴 했지만은 그렇게 사실은 서로 인정을 해준 거야. 마치 그 가츠라 텝츠 미략처럼 서로가 인정을 해주고 심지어는 신탁동치에 그러니까 독일 문제도 있어요. 독일이 늘 문제거든. 독일은 가장 이성적이었다가 가장 관계에 휩쓸렸다가 뭐 이런단 말이죠. 헌법 같은 거는 독일이 정말 이 현대적인 헌법을 만들어낸 나라이지만 또 관계 역사도 거기에 많이 있고. 근데 독일이 소련한테는 되게 늘 힘들. 그 독일이 들어왔을 때 나폴레옹도 이제 들어오고 독일도 오고 했을 때 다 졌어요. 소련한테 결국은 졌지만 거기에 이제 어떤 그 지형적인 요소라든지 뭐 넓고 그리고 이게 막 늪지대로 변하고 막 하거든요. 막 우기나 이런 때 계절별로. 그래서 다 싸움을 할 수가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다른 연합군들은 사망자가 한 수십만, 엄청나게 죽은 거죠 사실 그것도. 근데 소련은 1000만 정도. 게다가 다른 나라랑 달리 소련 안이 전쟁터가 됐기 때문에 민간인은 1000만보다 더 죽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독일을 견제하고 싶은 거야 소련 입장에서는. 근데 그게 또 미국의 그거랑도 맞아. 미국이 이제 독일 중심으로 해서 이쪽이랑 어쨌든 이쪽은 좀 너네가 영향을 좀 취하고 이쪽은 우리가 자본시장으로 좀 취할게 이렇게 뭐 무한의 그 합의가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너희가 일본 그 참전도 해라. 그거는 이제 나중에 비밀 그 미략이었지만은 그렇게 해서 참전을 했죠 실제로. 일본한테 그 선전포고를 하죠. 근데 그러고 나서 웃긴 게 뭐냐면은 제가 이제 그 역사 시간에 배웠던 것은 각각 남쪽으로는 미군이 진주하고 북쪽으로는 뭐 저기가 와가지고 뭐 각각이 뭐 무슨 무슨 포고령 뭐 이런 걸 해서 그런 걸 비교해 놓기도 하고 막 했잖아요. 그런 거 다 자국 이익 때문에 한 거지. 막 이데올로기가 진짜로 중심이 돼가지고. 근데 그런 분들도 많이 있죠. 실제로 이제 거기에 엄청난 가치를 두시고 그리고 특히나 이제 그 시기에 전쟁에 직접 참전을 하셨거나 이런 분들은 충분히 이해를 할 만한 건데 국제역학상으로 볼 때는 다 자국 이익으로 그렇게 했단 얘기예요. 제 얘기는. 왜냐면 제가 예전에는 그런 거를 되게 그냥 아이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 분들 이제 막 성조기 흔들고 막 그러시는 나이든 분들도 좀 이해가 가요. 심정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조금 이제 들어가면서 그거는 각각에게 그 아주 뭐랄까 체험적인 것이었고 또 뭐라고 하면 좋을까 그 실존적인 어떤 것에서 온 감정이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는 그것도 미리부터 독일 같은 경우는 미, 소, 영프 뭐 이런 식으로 신탁 통치 세계로 이제 가는 거예요. 이전 제국주의에서 신탁 통치로 가자라는 합의. 처치를 제끼면서 영국을 제끼면서.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영국이랑 미국이 아니라 미국이랑 소련이 들어오기로
들어오는 그 방향의 그 초석이 그때 놓인 거예요. 얄타 회담 때. 야, 우리가 이제 국제 질서에 어떤 뭐라고 하면 좋을까? 새롭게 개편되는 데에 각각 그 소갈이 했던 것들 있잖아? 그런 것들을 같이 풀어나갈 수 있어. 그리고 연합을 아예 만들어서 소련 너 들어와. 그리고 들어오고 비토권까지 줄게. 비토권은 그 화백제 같은 거지. 비토를 놔버리면은 안 되는 거야. 그리고 그 몇 개국. 그러니까는 물론 그 몇 개국이 이제 좌지우지하긴 하지만은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역사 속에서 이 우리나라가 이제 그 분단이 되고 막 신탁 반탁하고 그리고 북쪽은 소련, 남쪽은 미국 이렇게 오고 이렇게 했던 그 일들이 실제로는 그 얄타회담 그것을 변곡점으로 해서 제국주의에서 신탁 통치 플러스 연합 그리고 또 이제 미국의 야심찬 계획이었던 루즈벨트의 이 시장 세계라고 하는 걸 그냥 시장 식민지로 막 삼고 이게 아니라 시장으로 보고 자본을 수출해 버린다 이거지. 문화를 수출해 버린다. 그리고 소련은 나름대로 공산주의 그 영향권을 어느 정도 가지려고 했는데 소련은 실패를 했죠. 결국은 거의 대부분의 나라는 이제 아니고 지금 공산주의를 한다고 말을 하는 나라들이 공산주의가 아니라 전체주의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했던 이유가 중에 하나가 근데 아무리 봐도 미국이랑 소련이랑 그때 당시에 국력이나 아니면 영향력에서 미국이 훨씬 더 많은데 미국이 왜 소련에 그렇게 그래도 해줬느냐. 바로 제가 영국을 비롯해서 유럽의 프랑스 주위의 나라가 프랑스 혁명에 대해서 굉장히 긴장했다고 했죠. 긴장하고 그걸 막으려고 했다고 했죠. 그것처럼 그때는 프랑스 혁명이지만 이제는 사회주의 혁명이 유럽을 막 또 그런 소리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던 시기예요. 그때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파시즘이 있었기 때문에 프랑스나 독일의 파시즘을 한번 경험을 했던 유럽은 사회주의에 굉장히 관심을 공산주의라고는 아니어도 그래서 사회주의적인 요소가 유럽에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북유럽도 그렇고 관심이 굉장히 많을 때라서 이거에 대한 경계로 야 여기까지는 그래 너네 먹어는 아니고 너네가 조금 영향력을 많이 행사해. 그러나 폴란드 바깥쪽으로는 우리 시장 경제 체제 속에 할 거야.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래도 그 파급력이 겁이 났기 때문에 그렇게 같이 협약을 했던 거죠. 그리고 나서는 그러면은 뭐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를 그 양국이 완전히 이념이 다른 양국이 어느 정도 그 협약이 된 상태로 이렇게 갈라서 신탁 통치를 했던 것까지 이해가 가는데 그렇게 된 다음에 자국의 이익에 맞게 패전국인 일본을 야 이거 보니까는 이쪽 대륙에 소련이 있지 중국이 있지 또 요 한국도 북쪽이 그렇게 됐지 하니까는 요거를 자기 질서로 바로 사면복권을 시켜주는 거예요.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맺고 그리고 바로 국방적으로도 한 몸이 돼요. 그래서 제가 에첸슨 라인 그 할 때도 일본을 중심으로 이렇게 긋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국제역학은 파키스탄, 아프간뿐 아니라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한 이제 파키스탄, 아프간은 좀 예전에 셌던 나라들이 많이 붙었던 그런 나라고 경제적 가치, 기술 혁신에 의한 이제 그 편익 분석 이게 좀 떨어지니까는 그 뭐 예전에 그 영국이나 러시 뭐 거기가 영향력을 하다가 결국엔 미국이 잡았으면 미국이 나왔죠. 근데 이제 그 제국주의적인 그 장면, 국제역학의 장면이 아니라 아주 현대적인 세계대전 이후 그 장면은 얄타 회담을 중심으로 앞뒤로 여러 가지 회담이라든지 조약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은 우리나라랑 관련해서도 조금 더 현실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